초기 이제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자동차는 19세기부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중산층들도 접근 가능한 그런 상품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뭐 하겠어요? 어디 가야죠. 그렇죠? 언제든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 그런데 이때 이런 시대적 변화를 주시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앙드레 미슐랭, 에두아르 미슐랭. 두 형제구나. 미슐랭 형제. 이들은 1889년에 앙드레와 에두아르 미슐랭 형제는 자신들의 이름, 성을 따서 미슐랭 타이어 회사를 설립합니다. 자, 영어로는 뭐 미쉐린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프랑스 발음을 따르자면 미슐랭이 맞고요. 그래서 미슐랭 타이어입니다. 근데 이거 다 타이어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미슐랭 형제들은 타이어 회사를 이제 운영하면서 타이어와 관련된 여러 특허를 당연히 등록하게 되고 타이어 기술 혁신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딱 시작이 됐으니까 타이어가 엄청나게 팔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자동차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프랑스 전역에 초기에는 자동차가 대수가 3,000대밖에 정도는 불과해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안 됐군요. 여기다가 또 다른 문제는 도로의 상태입니다. 대부분 말과 그 이전까지 말과 마차가 다니던 비포장 상태의 흙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장거리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차 망가지죠. 엉덩이부터 허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슐랭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해야 타이어가 마모될 거 아니에요. 마모되죠. 타이어가 마모가 돼야 자기네들이 만든 타이어가 팔릴 텐데 이에 미슐랭 형제는 타이어를 팔기 위해서 무슨 묘책이 없을까 근데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무슨 묘책을 떠올렸을까요? 길을 트자. 길을 내자. 근데 길 내는 게 이게 회사가 작은 이거 회사가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맛집 소개해 주는 거죠, 뭐 그러면. 맛집 속에 아니지. 비슷한데요. 아니에요? 바로 운전을 맛집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여행 안내 책자인 미슐랭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을 갖고 낯선 곳을 여행해라. 이렇게 여행을 장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이어가 마모될 거고, 그러면 마모되면 타이어를 갈아야 되니까 우리 타이어가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행 책자를 만들었군요. 네. 여행 책자였어. 가이드북. 처음에는 여행 책자였어요. 지도가 실린. 네. 이 형제는 미슐랭 가이드를 제작해서 1900년에 열린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이 책을 무료로 배포했구나.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포된 미슐랭 가이드 초판에 그 목적이, 이 책의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900년 첫 선을 보인 미슐랭 가이드는 앞으로 100년은 갈 것이다. 프랑스를 여행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이 책은 자동차를 타고 고치고 호텔에 머물며 식사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전보나 전화를 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가이드북이야, 가이드북. 네, 굉장히 명시적이죠.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이 가이드북을 함께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이제 목차인데 도시 이름들을 알파벳으로 나열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도시를 좀 자세하게 볼까요? 저 아주앙이라는 도시인데 주요 시설들의 위치를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 아래의 세부 정보를 보면 면적이 18,389헥타르, 파리로부터 628km 떨어져 있다는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별 2개하고 본느빌이라고 있고 그 밑에 별 하나 엠바사더라고 했는데 이게 호텔 이름입니다. 교수님, 근데 미슐랭 가이드 하면은 사실 맛집 가이드로 유명한데 맛집은 왜 없죠? 맞아요. 초기 미슐랭 가이드에는 레스토랑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별도 섹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 중에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호텔을 소개하고 숙박 위주.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맛집을 대체한 거죠. 그리고 호텔에 아까 보면 별 2개, 별 하나 이렇게 있죠. 무슨 기준일까요? 1성급, 2성급이에요? 편한 곳? 가격입니다. 즉
세끼 식사가 딸린 요금이 13프랑 이상인 호텔은 별 3, 13프랑에서 10프랑 사이에는 별 2, 그리고 10프랑에서 7프랑 사이에는 별 1. 기준이 가격이었군요. 네, 이렇게 가격으로 구별하면서 오늘날 맛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그런 시스템을 다른 갖고 돈으로 있었습니다. 평가했네요. 자, 이외에도 이제 페이지 곳곳에 자동차 모델을 소개하는 광고가 당연히 들어왔겠죠. 타이어가 고장났을 경우 대비한 자동차 수리 관리 팁, 그다음에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매장과 같은 것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약 400페이지를 실용적인 정보로 가득 채운 초기 미슐랭 가이드는 모두 무료로 배포됩니다. 야. 근데 초기 미슐랭 가이드는 맛집 정보가 아예 없었던 거네요. 네, 아니 그 의도 자체가 음식 소개하는 가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타이어를 팔기 위한 미슐랭 형제의 가이드북 전략이 성공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짜니까 일단. 네, 당시만 해도 신뢰할 만한 자동차 정보나 지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미슐랭 가이드를 보고 하나 둘씩 자동차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어 매출도 점점 상승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이름을 알린 미슐랭 가이드는 해외판을 내놓게 오. 1904년에 벨기에 편을 시작으로 해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알제리, 튀니지, 스위스까지 유럽의 나라들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920년 유럽에서 인지도를 쌓아오던 이런 미슐랭 가이드가 완전히 새롭게 변신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이제 미슐랭 형제가 한 타이어 가게를 방문했다가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게 계기가 된 건데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충격적인 거. 타이어 가게? 마상을 크게 입은 어디서요? 어디서? 그 타이어 가게에서 아니 왜 책을 무료로 나눠주면은 뭐 베개로 쓰거나 냄비 받침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미슐랭 가이드가 작업 받침대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충격까지 봐. 그 마음의 상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충격을 받은 미슐랭 형제들은 이후 미슐랭 가이드에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일까요? 냄비 받침. 정답! 규현 씨? 가이드북을 오돌돌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베고 잔다든가 뭘 올려놓지 불가능하게 못하게. 예. 지압 이 예. 스트리퍼처럼 예. 참신하지만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다시 한번. 무료로 배포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이걸 함부로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이 돈 주고 산 거를 그렇게 함부로 쓰겠어? 방금 전에 그 슬리퍼하고 너무 다른 대답인데요. 예. 규현 씨 정답. 입니다. 야. 그야말로 이제 마상을 입은 미슐랭 형제들은 안 되겠다. 이거 무료로 계속 나눠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를 유료화하게 됩니다. 이유는 사람은 공짜로 받은 거는 소중하게 여기지 맞아.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즉 맞아요. 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야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20년간 무료로 배포하던 미슐랭 가이드를 권당 7프랑, 오늘날 원화 가치로 한 사람은 대략 한 12,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리고 가이드북 안에 있던 대신 유료 광고를 전면 폐지합니다. 근데 교수님 어쨌든 예. 무료로 다 배포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돈 주고 누가 또 추가 구매를 할까요? 그럼 가이드북도 항상 개정판 때 나온다. 아 그래? 그럼 계속 바뀌겠네요, 뭐가? 네. 미슐랭 가이드는 매년 바뀌어요. 매년 나와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전과 좀 무료와 유료 버전이 네, 뭐가 유료화되면서 미슐랭 형제는 더 좋은 정보를 넣어서 책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트렌드를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음식, 자기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지방에도 과거에는 이제 호텔에 딸려있는 레스토랑이 전부였다면 이제 호텔과 숙박과는 무관하게 독립된 고급 레스토랑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24년부터 아예 추천 호텔 칸과 레스토랑 칸을 따로 분리해서 책을 만들게 됩니다.
드디어 이때 미슐랭 시작됐네. 가이드에서 레스토랑 섹션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 아 근데 기현 씨도 지금 저걸 하고 있다면서 살면서 지금 전 지역을 아 그렇죠 하고 있죠. 하나 내세요 조질랭으로. 네? 조질랭으로 해가지고. 조질랭이요? 예, 여기 미슐랭이 있다면 한국엔 조질랭 해가지고 파세요. 근데 맛집도. 이미 저렇게 이런 거 본인만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료로 그래요? 배포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많으세요. 인터넷에 보면. 자, 미슐랭 형제들은 여행자들에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926년부터 맛 비밀 평가단을 만들어서 레스토랑을 돌아다니고 맛을 평가하고 거기서 우수한 레스토랑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단으로 가면 재밌겠다. 자, 평가원들은 레스토랑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한 네, 예리한 미각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로 전문가들이네. 구성하게 되고요.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 손님들과 똑같이 식사 대금을 지불하면서 음식의 맛을 평가하고 나와서 거기에 대한 메모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지금의 그 미슐랭 스타 제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1933년부터 이 파리를 포함한 전국의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별을 하나, 둘, 셋이죠. 3개로 세분화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원스타는 그야말로 이제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입니다. 투스타는 요리가 훌륭해서 멀리 있어도 찾아갈 만한 레스토랑. 마지막 3스타, 요리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여행 국가를 먼저 정하고 그 나라의 맛집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3스타 레스토랑 먼저 정하고 그다음 그 진짜? 나라로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 점점. 진짜요?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관광하고 막 이런 게 좋아서 그런 걸 위주로 만약 여행을 한다면 지금은 좋은 거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 걸로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나 먹으러 가는 거죠. 뭐. 예, 그 이전에는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을 추천할 때는 이제 가격으로만 별을 맞아요. 나눴었죠. 네. 근데 이제부터는 맛으로. 완벽하게 온전히 맛으로만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한 번 부여된 별은 유효 기간이 1년. 1년입니다. 그리고 매년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는 오직 별점만 부여할 뿐 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설명을 달지를 않아요. 아 그럼 왜 원스타인지 아 모르는구나. 왜 3스타인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아니 파브리지 분이 그럼 원스타 네.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맞아. 진짜 인생의 한방. 진짜 저는 이거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기대하지 못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진짜로. 평가는 다섯 가지 있어요. 재료 퀄리티 제일 신선한 재료, 제일 좋은 재료로 이거 완벽성, 요리 완벽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맛 풍미, 조화로운 풍미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당연히 셰프의 창의적. 창의적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미슐랭한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점은 꾸준함. 항상 똑같은 서비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미슐랭한테 제가 알기로는 중요하구나.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게다가 이 스타가 또 너무 공정한 게 비밀 평가단이라서 뭐 누구한테 슬쩍 로비도 못 해요. 그잖아. 별 높게 받으려고 로비도 못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슐랭 가이드는 아직까지는 프랑스하고 유럽을 중심으로만 유행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미슐랭 가이드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는 프랑스 전역의 세부적인 도로망 다 나와 있죠. 주요 도시의 기관 시설들도 네.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책자입니다. 이에 연합군 사령관들은 미슐랭의 파리 경영진과 협의를 한 다음에 프랑스가 아닌 미국 워싱턴에서 미슐랭 가이드를 인쇄하게 됩니다. 야. 자, 왼쪽은 1939년판 미슐랭 타이어 가이드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른쪽은 제일 하단에 보면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야, 저렇게. 약간 밀리터리 룩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최근판 1939년판을 와. 군사용으로 특별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전장터에 들고 다니면 눈에 띄죠. 그러니까 색깔도 잘 안 띄는 색으로, 카키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미슐랭 가이드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데 애초에 목적과 관계없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그리고 1945년 5월 드디어 이제 나치 독일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죠.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슐랭이라는 브랜드는 함께 세계적으로 큰 신뢰를 얻는 책자가 됩니다. 교수님, 근데 전쟁으로 유럽이 좀 초토화됐잖아요. 네. 근데 다시 가이드북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는 당연히 다 어려웠을 바뀌었을 것 같아요. 거예요. 하지만 1945년 5월 미슐랭 가이드는 빠르게 재간행되었습니다. 와. 다만 여기에는 파괴된 호텔 그리고 파괴된 레스토랑을 나타내는 특별 표시가 그려지고 그다음에 출입 금지 구역이 명시된 지도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가지 말라는. 그것도 좋네. 표시해놓은 것도. 없어진 것도 얘기해주고. 이는 미슐랭 가이드가 더 이상 단순한 여행 안내 책자가 아닌 레스토랑 가이드북임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와. 네. 전쟁 후 프랑스 역시 황폐화된 도시를 빠르게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고 교통 인프라가 이제 갖추어지면서 경제도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당시 프랑스는 경제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 중에서 이거를 하나의 핵심으로 중요시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가 자랑하는 것 바로 미식 문화입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홍수처럼 밀려드는 미국 문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 프랑스의 전통 문화죠. 미식 문화의 위상을, 옛 위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요리란 단순히 먹는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또는 문화의 정체성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프랑스의 미식 문화를 부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바로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미슐랭 가이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지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미식 문화는 미슐랭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 역시 미식 가이드로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슐랭 가이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럽을 벗어나서 드디어 바다 건너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2006년 발표된 미국 뉴욕판 미슐랭 가이드. 자, 그리고 2008년에는 미슐랭 가이드가 출간 100년 만에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꽤 늦게 왔네.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그렇죠. 바로 일본 일본. 도쿄입니다. 자, 당시 일본 도쿄판은 사실 세간의 큰 화제를 모았거든요. 왜냐하면 발간 첫 해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타를 받은 와. 도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무려 150개였고 첫 이 해에만요? 수치는 같은 시기 미슐랭 발상지인 파리보다 2배가 더 많은 숫자였다고 해요. 이로써 그동안 서구 중심의 미식 세계가 아시아 세계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이후 2010년 프랑스 미식 문화는 가스트로노미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와. 등재됩니다.